이혼해 주세요. 저희 두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주에서 함께 살 거예요. 상간녀가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한 말입니다. 제가 한평생 일군 국밥집까지 가져가겠다던 두 사람. 저는 조용히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회사의 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전송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국밥집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결혼 12년 차고요. 초등학생 아이가 둘 있어요. 얼마 전까지 저는 평범하게,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새벽에 나가서 국물 우려내고, 손님 받고, 직원들 밥 챙기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던 제 인생에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이 30년 넘게 운영하시던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시장 골목 안쪽에 있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동네 국밥집이었죠. 하지만 손맛이 좋아서 단골이 끊이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도축장에서 좋은 사골만 받아오고 어머니가 새벽마다 12시간씩 국물을 우려내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자랐어요. 어릴 때는 친구들이 고기 누린내 냄새 난다고 놀려서 속상하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경험이 제 미천이었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잠깐 회사 생활을 하긴 했어요. 평범한 사무직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무릎이 안 좋아지시면서 가게 일이 힘들어지셨어요. 저는 별 고민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말리셨어요. 너 힘든 거 안 시키려고 우리가 여태 버틴 거야. 굳이 이 고생을 왜 하려고 해? 엄마, 저 일 잘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게 이건데요.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15년이 됐네요. 처음엔 서빙부터 시작해서 주방 보조, 그리고 결국엔 레시피까지 전부 물려받았어요. 부모님은 가게와 건물 명의를 일찌감치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세금 문제도 있었고 어차피 제가 평생 할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 건물이랑 가게는 다 내 거야. 우리는 이제 손 떼고 편히 살란다. 네가 알아서 잘 꾸려나가.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게 나중에 제 목숨줄이 될 줄은 몰랐죠. 명의를 넘겨받던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아니다. 그냥 내가 평생 일군 걸 너한테 넘기는 게 이상하게 시원하면서도 섭섭하더라. 부모 마음이 그렇다. 제가 더 잘 키워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이 박힌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어봤어요.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무게인지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평생 일군 걸 물려받았다는 감사함, 그리고 책임감 정도로만 느꼈죠. 가게는 작지만 단골이 많아요. 인근 시장 상인들, 회사원들, 그리고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고요. 직원은 주방 이모님 2분, 홀 직원 2명을 두고 있는데 다들 5년, 7년씩 함께한 식구 같은 사람들이에요. 명절이면 같이 모여서 밥 먹고 누구 집에 일 있으면 서로 챙기고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작아도 단단하게 사람 마음 잃지 않고 운영해온 가게니까요. 주방을 책임지는 큰이모님은 어머니 때부터 함께 일하셨던 분이에요.
어머니가 손맛을 그분께도 전수해 주셨을 정도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죠. 작은 이모님은 제가 직접 면접을 보고 뽑은 분인데 처음엔 손이 좀 서툴렀지만 성실함이 남달라서 5년 만에 큰 이모님 못지않은 베테랑이 됐어요. 홀을 보는 두 직원도 각각 사정이 있어서 저희 가게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어요. 한 명은 아이를 키우면서 오전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다가 왔고, 다른 한 명은 대학 다니면서 학비를 벌려고 시작했는데 졸업하고도 계속 남았어요. 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지켰어요. 매출이 늘 때마다 직원들 처우도 같이 올려주는 거였죠. 명절 보너스는 거르지 않았고, 누구든 집안에 일이 생기면 가게보다 그 일을 먼저 챙기게 했어요. 그래서인지 직원들 이직률이 거의 없었어요. 다들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가족처럼 대해줬고, 저 역시 그분들을 그렇게 대했죠. 나중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바로 이 사람들이 저를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편을 만난 건 친구 소개였어요. 식품회사 영업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엔 평범했어요. 자상하고 말도 잘 통하고 제가 가게 일로 바빠도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피곤하지 않겠어?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오히려 좋대. 자기는 회사 일로 바쁘니까 서로 이해하기 편하다고.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자상했어요. 가게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기도 하고, 제가 새벽 장사 준비를 한다고 하면 본인도 일찍 일어나서 전화를 걸어주기도 했죠. 부모님도 처음엔 장사하는 우리 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좋아하셨어요. 결혼식 때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평생 처가 가게 일을 존중하고 절대 부담 주지 않겠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믿었어요. 신혼 초에는 실제로도 그랬어요. 제가 늦게 퇴근하면 먼저 저녁을 차려놓기도 하고,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할 때도 가게 일을 잠깐이라도 거들어주려고 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과는 평생 별다른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하게 깨졌는지 참 아이러니하죠. 결혼하고 12년 아이 둘 낳고 키우면서도 저는 가게를 놓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그게 늘 마음에 안 드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살짝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결혼 초부터 그러셨죠. 여자가 장사를 그렇게 오래 해서 뭐하니. 애들 다 클 때까지만 하고 그만둬. 남편이 회사에서 잘 풀리면 그깟 국밥집이 뭐 대수겠어.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어머니, 저는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랑 살림 챙기는 거랑은 다른 거지. 너 그러다 남편 발목 잡는다는 소리 들어. 명절마다 가족 모임마다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시아버지도 거기에 동조하셨고요. 여자가 가게 일에 빠져 있으면 남편 뒷바라지를 어떻게 하나. 남편 회사 일 잘 되면 그쪽에 맞춰 살아야지. 특히 명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명절 전날까지 가게 영업을 하고 부랴부랴 시댁에 내려가는 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마디씩 보태셨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음식 며칠 전부터 준비한다는데 너는 가게 일 끝내고 오느라 늘 늦는구나. 손이 야물어서 그런가 음식은 잘하긴 하더라만. 어머니,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가게 손님들도 명절 대비해서 미리 챙겨야 하는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 가게를 적당히 줄이라는 거야. 둘째네는 살림만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너도 좀 보고 배워.
동서는 전업주부였는데 시어머니는 늘 동서와 저를 은근히 비교하셨어요. 저는 그게 못마땅했지만 명절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늘 웃으며 넘겼죠. 남편은 그럴 때마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에 동조하지도 저를 두둔하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척 텔레비전을 보거나 자리를 피했어요. 그게 그때는 그냥 갈등을 피하려는 성격이구나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떤 신호였던 것 같아요. 자기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불편한 일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저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 가게가 우리 집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왜 항상 내 일은 부수적인 것처럼 취급받을까? 하지만 굳이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들뜬 얼굴로 퇴근해서 말했어요. 오늘 대표님이 직접 나 부르시더라. 신사업 총괄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 진짜? 잘 됐다. 어떤 사업인데? 제주도에 새 법인을 세운대. 건강식품 쪽으로 확장하는 거야. 거기 총괄을 나한테 맡기겠다고 하셨어.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회사에서 제 능력을 인정받는구나 싶었죠. 남편 회사는 중견식품회사였는데 대표가 젊은 나이에 부모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아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을 하던 시기였어요. 대표 이름은 한서영이라고 했어요. 40대 초반에 회사를 이끌고 있는 업계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한서영 대표는 창업주의 외동딸로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몇 년 전부터 경영을 맡고 있었어요. 언론에는 늘 젊고 유능한 차세대 경영인, 미혼의 워킹우먼, 롤모델 같은 수식어로 소개되곤 했죠. 사실 저도 예전에 우연히 본 인터뷰 기사에서 그 사람을 본 기억이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아직 결혼은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만들어진 이미지였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한서영 대표는 사실 미국 유학 시절에 혼인신고까지 한 남편이 있었어요. 거의 별거 상태로 지내면서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았다고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기혼자였던 거죠. 언론에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미혼의 차세대 경영인이라는 이미지가 투자 유치에도 언론 노출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겠죠. 대표님이 나를 정말 신뢰하시나 봐. 이건 진짜 기회야. 그럼 우리 제주도로 가야 하는 거야? 응, 법인이 거기 생기니까 총괄도 거기 상주해야지. 우리 다 같이 내려가자. 애들 학교도 거기서 좋은 데 알아보고 공기도 좋고 여기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순간 망설였어요. 가게는 어쩌고 부모님은 어쩌고. 하지만 남편이 너무 들떠 있어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죠.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예, 들었다. 우리 아들 드디어 출세하는구나. 이제 너도 가게 정리하고 따라가야지. 어머니, 아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가게가 있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갑자기 정리할 수는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출세하는데 그깟 국밥집이 뭐가 중요해? 가서 더 잘 살 수 있는데. 여자가 따라가는 게 도리지. 제주도에 가게 자리 새로 알아보면 되잖니. 거기서도 국밥 팔면 되지. 저는 답답했어요. 15년 동안 단골 만들고 직원들과 함께 쌓아온 걸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정말로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좋은 자리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가게를 정리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가게가 그냥 가게인 줄 아니. 우리 인생이고 이제는 내 인생이야. 아빠, 그래도 남편이 잘 되는 일인데 제가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남편이 잘 되는 거랑 내가 평생 일군 걸 버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부부는 같이 의논해서 가야지. 한쪽이 무조건 맞춰야 하는 게 어디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 아버지는 평소에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이때는 꽤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래도 일단 좀 더 알아보자고,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번 주말에 제주 출장 가야 해. 법인 설립 관련해서 처리할 게 많아. 또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 신사업이라 그래. 처음엔 좀 자주 가야 해. 곧 안정되면 줄어들 거야. 그렇게 매주 금요일이면 제주로 내려가서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돌아오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처음 한두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한 달이 넘어가면서 저는 슬슬 이상함을 느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휴대폰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전엔 제 생일이었는데 물어보니 회사 보안 정책 때문에 바꿨다고 하더군요. 무슨 영업팀 직원 휴대폰에 그런 보안 정책이 있어? 신사업 쪽은 좀 다르대. 기밀 유지 때문에 그래.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카드 내역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가계부를 같이 정리하던 우리 부부였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따로 카드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회사에서 출장비로 따로 나온 카드야. 신경 안 써도 돼. 저는 그 카드 사용처를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제주의 고급 리조트, 와인바, 그리고 한 번은 여성용 명품 매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이거 뭐야? 명품 매장에서 결제했네? 아, 그거 대표님 선물 산 거야. 거래처 관계상 어쩔 수 없어. 영업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저는 찜찜했지만 일단 그렇게 믿기로 했어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남편의 옷차림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평소엔 회사에서 주는 정장이나 제가 골라준 셔츠를 그냥 입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처음 보는 브랜드 셔츠를 입고 다니더라고요. 향수도 안 쓰던 사람이 진한 향수를 뿌리고 다녔고요. 이 셔츠 새로 샀어? 향수도 쓰네. 아, 신사업 총괄이다 보니 외부 미팅이 많아서 좀 신경 써야 하더라고. 회사에서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다고 하고. 저는 그 말도 그냥 넘겼어요. 사람이 직급이 올라가면 차림새도 신경 쓰는 거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걸 읽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들어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주에 집 계약했어. 신시가지 쪽에 좋은 아파트야. 진짜? 사진 좀 보여줘. 아, 사진을 못 찍었네. 워낙 급하게 결정해서. 다음에 같이 가서 보자. 계약을 했는데 사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매물 정보라도 보내줘. 부동산 중개사가 자료를 아직 안 보내줬어. 곧 보내준대. 며칠이 지나도 그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물어보면 항상 이런저런 핑계가 따라붙었죠. 그러면서도 입버릇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이제 국밥집 정리할 준비해. 제주 내려가서 새로 시작하자. 거기서도 식당 하고 싶으면 새로 차려줄게. 15년을 운영한 가게를 정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단골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나 이제 신사업 총괄이야. 내 연봉이면 당신 그 작은 국밥집보다 훨씬 많이 벌어. 굳이 그 고생을 왜 계속하려고 그래?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좀 상했어요. 15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군 가게를 작은 국밥집 취급하는 게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더 신경 쓰였던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제 의견을 존중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들었으니까요. 시댁에서도 압박이 심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가게로 찾아오신 적도 있었어요. 예, 이제 슬슬 정리해야 하지 않겠니? 우리 아들 좋은 자리 갔는데 너 혼자 여기서 가게 한다고 버티는 게 보기에 안 좋아. 어머니, 아직 제대로 결정된 것도 없잖아요. 집도 못 받고 자료도 못 받았어요. 남편을 좀 믿어. 회사 대표가 신경 쓰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워. 너 자꾸 그렇게 의심하면 부부 사이 안 좋아져. 저는 그 말이 묘하게 신경에 걸렸어요. 의심이라는 단어를 시어머니가 먼저 꺼냈다는 게요. 제가 한 번도 입 밖으로 의심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의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 잠든 척하면서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는 척하며 슬쩍 엿들었어요. 걱정하지 마.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응, 나도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또 내려갈게. 목소리가 다정했어요. 부부 사이에서나 쓸 법한 말투였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확인할 수도 없었고 통화 상대가 누군지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빠,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요. 자꾸 늦고 휴대폰도 잠그고 카드 내역도 이상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이 갑자기 출세했다고 너무 들뜨면 꼭 사고가 생기더라. 그래도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일단 좀 더 지켜보려고요. 가게는 절대 정리하지 마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가게랑 건물은 내 명의로 그대로 두는 거야. 알겠지? 아버지는 그때 정말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완전히 의심하기보다는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10년을 넘게 함께 산 사람이고 두 아이의 아빠인데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이들도 뭔가를 느꼈는지 큰아이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불쑥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요즘 왜 자꾸 안 보여? 친구들은 아빠랑 주말마다 놀러 간다는데. 아빠가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진짜 괜찮아지는 거지? 아빠가 우리를 싫어하는 거 아니지?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 문제 때문에 아이가 그런 불안을 느낀다는 게 너무 속상했거든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다 잘 해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단순히 저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두 아이의 인생이 걸린 일이라는 걸 그제야 더 무겁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게 직원 중에 가장 오래 일한 주방 이모님이 계세요. 7년째 함께 일하면서 가족처럼 지낸 분이죠.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이모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 딸이 제주도에서 카페 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딸이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남편분 닮은 사람을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부동산을 보러 다니더라고. 손을 꼭 잡고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그 여자분 얼굴 기억하세요? 딸이 사진을 몰래 찍었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이모님이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 회사 대표였어요. 한서영 대표? 뉴스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어서 단번에 알아봤어요. 이모님, 이거 확실한 거예요? 제 딸이 직접 본 거예요. 두 사람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와서 손잡고 차에 타는 것까지 봤대요. 사장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드리기 망설였는데 그래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신사업 총괄이라는 게, 제주법인이라는 게 전부 이 두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한 핑계였다는 걸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던 거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들어오기 전까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당장 따져 물을지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지. 결국 저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섣부르게 행동하면 오히려 저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 상담을 받았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알게 된 손님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었거든요. 평소에 국밥 좋아하셔서 자주 오시던 분이었죠. 변호사님, 제가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동안의 상황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남편의 수상한 행동들, 제주 출장,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직원이 전해준 목격담까지. 일단 확실한 게 없으니 섣부르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장님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가게와 건물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전부 제 단독 명의예요. 부모님께 물려받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일단 안심하셔도 됩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사장님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이니까요.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증거는 미리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님은 차분하게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혼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게 처음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불리한 발언을 남기는 거예요. 사장님은 지금처럼 차분하게 기록을 남기면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분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약속하거나 서류에 사인하지 마세요. 일단 가지고 와서 검토부터 하셔야 합니다. 네, 명심할게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나중에 정말로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이 조언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이 정말 그 가게를 가져가려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요. 변호사님은 추가로 조언을 해주셨어요. 혹시 모르니 가게 관련 서류, 명예 증명, 그리고 최근 거래 내역 같은 걸 따로 정리해서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남편분이 회사 일과 관련해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면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요.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게 관련 서류를 전부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프랜차이즈 관련 미팅 기록까지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한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가게가 입소문이 나면서 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저희 국밥 레시피와 브랜드를 인수해서 전국 확장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검토만 하던 거였는데 남편이 제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결정적인 한 수가 됐습니다. 사실 그 프랜차이즈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는 저도 많이 망설였어요. 10수년간 작게 손맛 그대로 운영해온 가게를 갑자기 사업화한다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회사 담당자가 몇 번이나 가게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설득했어요. 사장님, 국밥 맛이 정말 독보적입니다. 이 정도 맛과 노하우는 흔하지 않아요. 저희가 본점의 정통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시피 표준화와 자금, 마케팅은 저희가 책임지는 구조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몇 달간 신중하게 검토했어요. 변호사님과 세무사님 자문도 받았고 다른 프랜차이즈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도 꼼꼼히 알아봤죠. 그 과정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본점 운영권과 건물 소유권은 절대 양도하지 않는다는 것. 이 조건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받아들였고 그렇게 협상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상황을 알렸어요. 동요하지 않게, 너무 걱정시키지 않으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가게 운영에는 전혀 영향 없을 거예요. 다들 평소처럼 일해주시면 돼요. 이모님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장님, 무슨 일이든 저희가 옆에 있어요. 가게는 저희가 다 지킬게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가족 같은 직원들이 있다는 게 이럴 때 정말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엔 평소보다 훨씬 강압적인 말투였어요. 예, 너 빨리 가게 정리할 준비해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제주에 거의 다 정해졌다고. 너만 결정하면 된다고. 어머니, 저 아직 확정 안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요. 저 의심되는 게 있어요. 무슨 의심? 너 또 그 소리니? 남편이 잘 되려고 하는 일에 자꾸 트집 잡지 마라. 여자가 너무 의심 많으면 남편이 정말 떠나는 거야.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저를 다그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캐물었어요. 어머니, 혹시 제주 이전이랑 관련해서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내가 뭘 알아? 그냥 아들이 잘 되니까 좋아서 그러는 거지.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어요. 남편이 제주 출장이라며 짐을 싸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직접 따라간 건 아니고요. 가게 단골 중에 택시 기사님이 계셨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분이라 부탁을 드렸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제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사장님이 부탁하시는데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무슨 일이세요? 저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남편이 공항으로 가는 길을 좀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비행기를 진짜 타는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지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공항에 도착했지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한서영 대표와 함께 같은 항공편으로 출발했어요. 단순한 업무 동행이라고 보기엔 둘이 손을 잡고 라운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고 하더군요. 택시 기사님이 슬쩍 찍어준 사진을 보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서 설마 하던 희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어요. 대신 차분하게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변호사님께 다시 연락해서 사진 자료를 전달하고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들을 의논했어요. 이 정도면 부정행위 정황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적인 건 두 분의 관계가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예요.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또는 숙소 동행 기록 같은 거요. 저는 며칠 더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스스로 무덤을 팔 때까지요. 한편 시댁에서는 점점 더 압박이 거세졌어요. 시아버지까지 직접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이제 슬슬 가게 내놓을 준비해라. 부동산에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야. 우리가 아는 부동산이 있으니 소개해 줄게. 아버님, 저는 가게 정리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제주에서 다른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헛소문 믿지 말고 빨리 정리나 해. 헛소문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고 사진도 있어요. 아버님, 아셨던 거죠?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시댁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저를 빨리 정리시켜서 일을 쉽게 마무리하려 했다는 거요. 자식이 회사 대표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막기보다는 며느리를 다그쳐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게 더 화가 났어요. 며칠 후엔 시동생 부부까지 연락을 해왔어요. 동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는데 말투가 미묘하게 저를 설득하려는 느낌이었어요. 형님, 저도 들었어요. 그래도 너무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형님 좋게 마무리하시는 게 애들한테도 좋지 않을까요? 형님이 가게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니까 굳이 이혼 소송까지 가서 시끄럽게 안 해도 되잖아요. 동서, 지금 나한테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이야?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조용히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이 너무 커지면 다들 힘들어지니까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댁 식구들 전체가 한 통속이 되어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저한테 조용히 덮으라고 종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친정에 가서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어요. 그 인간들이 그럴 줄 알았다. 처음부터 너를 무시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었어. 걱정 마라. 우리가 다 도와줄게. 아빠, 가게랑 건물은 절대 안 건드릴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제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걸 보고 안심하셨어요. 저는 그날 밤 직원들에게도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외도 중이고 곧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가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곧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이모님들은 다들 분노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인간이 있나?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해서 가게 키웠는데. 걱정 마세요. 사장님, 우리가 다 사장님 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게는 지켜낼 거예요. 그 무렵 제가 진행하던 프랜차이즈 계약이 마침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어요.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과 최종 미팅을 가졌죠. 사장님 레시피와 브랜드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전국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동시에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약서를 검토했어요.
변호사님과도 상담을 마쳤고요. 계약 조건은 제가 가게 운영의 핵심 자문 역할을 계속 맡으면서 레시피와 브랜드 사용권을 프랜차이즈 회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계약금과 지분을 받는 구조였어요. 건물은 그대로 제 명의로 남기고 본점은 직접 운영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계약금은 수억 원 규모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걸로 가게는 이제 단순한 동네 식당이 아니라 전국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한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한껏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남편이나 시댁의 압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가게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고 있었고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또 한 번 제주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우연히 남편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발견했어요. 평소엔 항상 가지고 다니던 노트북인데 그날은 급하게 나가면서 두고 간 모양이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우리 큰아이 생일로 시도해봤어요. 운 좋게도 풀렸어요. 그 안에는 메일함이 열려 있었는데 한서영 대표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처음엔 제대로 클릭조차 하지 못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폴더를 하나씩 열어봤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제주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였어요. 그 안에는 법인 설립 관련 공식 문서들과 함께 부동산 매물 사진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던 그 계약한 집 사진들이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사진 속 풍경은 분명 신혼집을 꾸미는 듯한 분위기였고 침실 인테리어, 시안까지 따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저나 아이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침실은 부부용 하나, 서재 하나, 그리고 와인 셀러까지 갖춘 구조였죠. 애초에 가족이 함께 살 집이 아니라 단둘이 살 집이었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에 한서영 대표의 개인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분명히 미국에서 혼인신고까지 한 남편이 있는데도 자료에는 미혼이라고 또렷하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본인을 미혼으로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편과 대표가 주고받은 개인적인 메시지들이었어요. 단순 업무 메일이 아니라 명백한 애정 표현이 담긴 내용들이었죠. 둘이 제주에서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혼 절차 빨리 진행해야 투자 라운드에 문제 안 생긴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자료를 USB에 옮겨 담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은 거니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한서영 대표는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본인의 결혼 여부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일부 투자자들은 그녀의 미혼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도 메일에 남아 있었고요. 이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정보 은폐, 즉 투자 사기에 가까운 행위였던 거예요. 게다가 남편의 신사업 총괄 발탁 자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메일을 더 살펴보니 한서영 대표가 이사회에 보낸 보고서에는 남편의 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어요. 정상적인 평가 절차 없이 순전히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중요한 직책에 발탁된 정황이 명백했던 거죠. 이건 회사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였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사님께 전달했어요. 이 정도 자료면 단순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회사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투자자들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투자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사실을 회사 이사회와 투자자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명예훼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자료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남편이 곧 이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낼 거라는 직감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후 그 일이 벌어졌어요. 평범한 오후였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 있었고 저는 잠시 집에 들러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서영 대표였습니다. 직접 제 집에, 그것도 당당하게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드디어 왔구나 싶었습니다. 한서영 대표가 입을 열었어요. 한서영 대표는 제가 사진과 인터뷰에서 봤던 것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전혀 없었고 오히려 어딘가 자신만만한 태도였죠. 마치 본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으러 온 사람처럼 굴었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는 한서영입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무슨 말을 솔직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대표는 남편의 손을 슬쩍 잡으며 말했어요. 저희 두 사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혼해 주세요. 우리는 제주에서 함께 살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너무 당당해서 오히려 어이가 없었거든요. 두 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남편이 그제야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어요. 이혼 서류야. 이미 다 작성했어. 사인만 하면 돼. 좋아요. 이혼은 해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이런 결혼 생활 더 끌고 갈 생각 없었으니까. 대신 혼인 파탄 책임은 명백히 두 분에게 있으니 저는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양육비도요.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위자료?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받겠다는 거야. 오히려 재산분할 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국밥집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 어차피 그 가게엔 나 없으면 운영도 제대로 못할 거 아냐. 내가 그동안 가정 경제 책임지면서 당신 가게 운영에도 신경 많이 써줬잖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받고 직원들을 챙긴 건 다 저였는데 남편이 가게 운영에 신경 쓴 거라곤 가끔 와서 밥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게다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명백히 본인에게 있는데 그 와중에도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게 정말 기가 찼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야? 혼인 파탄 책임이 당신들한테 있는데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 할 돈이고 국밥집이 내 거라고.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고 같이 운영한 가게잖아. 이혼하면 당연히 공동재산으로 나눠야지. 그 가게는 내가 결혼 전부터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야.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 아니라 내 특유재산이라고. 법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남편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어요. 한서영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양보요? 당신들이 저한테 양보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회사 대표가 직원 가정에 직접 찾아와서 이혼을 종용하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요?
한서영 대표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그건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서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혼하고 싶을 뿐이에요. 정상적인 절차요? 그럼 본인이 이미 결혼한 몸으로 투자자들한테는 미혼이라고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도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순간 한서영 대표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두 분이 주고받은 메일, 투자자들에게 보낸 IR 자료, 제주법인 설립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남편이 신사업 총괄로 발탁된 게 정상적인 인사가 아니라 두 분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이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어? 들은 게 아니라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두 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여기 와서 이혼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서영 대표는 황급히 남편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여보,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야. 여보라고? 당신들 진짜 가지가지하네. 좋아요. 일단 둘 다 나가. 이혼 서류는 내가 검토해보고 연락 줄게. 그리고 한 가지만 분명히 말할게. 국밥집은 내 거야. 절대로 당신들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두 사람은 서둘러 집을 나갔어요.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먼저 변호사님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회사 이사회에 정식으로 전달했어요. 투자자들에게도 같은 자료가 전달되도록 손을 썼고요. 물론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만 정리한 보고서 형태로요.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첫째, 한서영 대표가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줄곧 미혼이라고 허위로 신상을 제공했다는 점. 이는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보 은폐였어요. 둘째, 남편의 신사업 총괄 발탁이 정상적인 평가 절차 없이 사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는 회사 내부 이해 충돌 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이었죠. 셋째, 두 사람이 제주법인 설립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일부 전용한 정황, 출장비로 처리된 리조트 비용, 명품 매장 결제 내역 등이 모두 회사 경비로 청구되어 있었어요. 이사회는 이 자료를 받고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투자자들 역시 발칵 뒤집혔죠. 특히 한서영 대표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던 주요 투자사 대표가 직접 회사에 항해 방문을 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우리는 한서영 대표의 개인적인 신뢰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런데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게다가 직원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그 직원을 핵심 보직에 앉혔다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투자 철회 사안입니다. 일주일 만에 상황은 급변했어요. 이사회는 한서영 대표에 대한 회의만을 통과시켰어요. 그렇게 제주법인 설립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되었어요. 투자자들도 대거 투자를 철회했고요. 남편 역시 회사에서 즉각 감사 대상이 되었어요. 신사업 총괄로서 집행했던 모든 비용 내역이 조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회사 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결과는 권고사직이었어요. 사실상 해고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이 소식을 변호사님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사장님, 회사 측에서 정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한서영 대표는 해임됐고 남편분도 권고사직 처리됐다고 합니다. 제주법인은 설립 자체가 무산돼서 사실상 폐업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원하다는 감정보다는 그동안의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서영 대표에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회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인데 한서영 대표는 남편 외에도 회사 내 다른 임원과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 임원은 한서영 대표가 제주에 마련해준 오피스텔의 임대 보증금을 자신이 댔다고 주장하며 결혼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어요. 그 임원은 마케팅 본부장이었는데 사내에서는 워낙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 본부장은 한서영 대표와 2년 가까이 만나왔고 본인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서 제주 오피스텔 보증금을 보태줬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서영 대표가 결혼하면 그 돈은 바로 갚아줄게라고 약속했다는 증거 메시지까지 가지고 있었죠. 본부장은 처음엔 그저 평범한 사내 연애라고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회사 일정표에서 신사업 총괄과 동행 출장이라는 일정을 보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직접 제주 오피스텔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나오는 제 전 남편을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분명 남자 옷이며 신발이 두 사람 사이즈로 다 있었는데 그게 본부장님 거가 아니었던 거죠. 알고 보니 한 대표가 양쪽 모두한테 똑같은 말을 하고 다닌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변호사님도 헛웃음을 지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저도 흔히 보지는 못했네요. 한 사람이 양쪽에 동시에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금을 끌어다 쓰는 경우는 결국 둘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자기가 유일한 상대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회사를 그만둔 처지에 그런 사실까지 알게 되니 남편은 매일같이 한서영 대표와 다투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멀리서 지켜봤어요. 더 이상 그들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시댁에 빌려줬던 돈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시댁에 적지 않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어요. 시아버지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드린 돈, 시동생 결혼 자금으로 보태준 돈까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죠. 그동안은 가족이니까 굳이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상담해서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근거로 정식으로 반환 청구를 했어요. 시댁에서는 처음엔 반발했어요. 가족끼리 그런 걸 따지는 게 어디 있어.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는 곧 이혼할 사이예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죠. 빌려간 돈은 돌려주셔야 해요. 법적으로도 명백한 채무 관계입니다. 시댁에서는 결국 변호사를 통해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많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예, 우리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동안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 그래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 수 없겠니? 우리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저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단호하게 결정한 거예요. 애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그동안 저를 무시하셨던 것,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늦었지만 사과는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다시 가족으로 지내자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했어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 갈 길을 가기로 한 거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상태였고 회사 자금 부정 사용 문제로 일부는 환수 조치까지 당했어요. 결국 남편에게는 변호사 비용을 댈 여력조차 부족했고 저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늦었어. 이제 와서 그런 말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면접 교섭은 법대로 진행하겠지만 당신이 그동안 보여준 모습으로는 애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 안 해. 저는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져왔고 위자료도 청구했어요. 남편에게는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나마 남은 퇴직금에 압류를 걸어서 일부는 받아낼 수 있었어요. 가게나 건물은 처음부터 분할 대상이 아니었으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양육비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변호사를 통해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권고사직 당해서 지금 수입이 없는데 양육비를 어떻게 매달 보내라는 거야? 좀 깎아줘.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본인이 자초한 일로 직장을 잃은 거지. 내가 그 책임까지 나눠서 질 이유는 없어. 양육비는 법원 기준대로 정해진 대로 받을게. 못 내겠다면 재산 추적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거야. 결국 남편은 몇 달치 퇴직금과 앞으로 들어올 위로금까지 다 합쳐서 일괄 정리하는 쪽으로 합의했어요. 저는 그 돈을 받는 대로 바로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줬어요. 그 인간이 준 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본인이 망친 가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서영 대표와 남편의 관계는 그 후 급격히 나빠졌다고 들었어요. 둘 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투자자들과 임원들에게까지 소송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네가 나를 끌어들인 거잖아. 나는 회사에서 잘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끌어들였다고? 너가 먼저 좋다고 매달렸잖아. 이제 와서 책임 떠넘기지 마. 결국 둘은 크게 다투고 헤어졌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 들었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저는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본점은 그대로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새로운 가맹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직영 2호점을 오픈하는 날, 저는 부모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섰어요. 아빠, 엄마, 우리 가게가 이렇게 커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가 다 잘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냥 시작만 했을 뿐이고 이걸 이렇게 키운 건 다 너 능력이야.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손주들을 안고 활짝 웃으셨고요. 직원이었던 이모님들도 이제는 매니저로 승진해서 새로운 매장 운영을 맡게 되었어요. 사장님, 그때 제가 그 사진 보여드린 게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모님이 그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제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제 전국에 매장을 가진 브랜드의 대표가 되었어요. 단순히 국밥 하나 파는 가게에서 어머니의 손맛과 제 노력이 합쳐진 브랜드로 성장한 거죠. 본점 단골 손님들도 그 사연을 어느 정도 알게 되면서 다들 한마디씩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특히 그 이혼 전문 변호사님은 이제 저희 가게의 진짜 단골이 되셔서 거의 매주 들르세요. 사장님, 그때 제가 드린 조언이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니 저도 보람이 있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잘 되시는 거 보면서 국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택시 기사님도 종종 가게에 들르셔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올 때마다 제가 따로 챙겨드리려고 해도 늘 손사래를 치세요.
아유,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그때 제가 사진 찍어드린 거 그냥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어요. 사장님 이렇게 잘 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저는 이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걸 알아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시댁은 그 후로도 몇 번 연락을 해왔어요. 손주들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요. 저는 아이들과 조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어요. 다만 예전처럼 며느리로서, 가족으로서 대하지는 않았죠. 명절에 아이들이 잠깐 인사 가는 정도로만 관계를 유지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직접 가게로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셨어요. 예,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을 몰라봤어. 너만큼 성실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없었는데 우리가 괜히 가게 일한다고 무시했던 것 같아. 이제라도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직업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작은 국밥집 하나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하셨던 그 가게가 결국 저를 지켜준 가장 큰 힘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전 남편은 그 후로 이런저런 직장을 떠돌다가 결국 지방의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들었어요. 한서영 대표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요. 가끔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이제는 그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큰아이는 이제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나중에 엄마처럼 내일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고 내가 번 걸로 사는 사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버텨낸 게 결국 아이에게 어떤 본보기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째도 요즘은 가게에 와서 저를 돕는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일들을 거들곤 해요. 손님 물 떠다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카운터에서 포장 주문 받는 것까지 곁눈질로 배웠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나도 이 가게 물려받을까? 그건 내가 다 자라서 정말 하고 싶을 때 결정해도 돼. 지금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충분해.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묘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일군 것을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향하는 길이 여전히 즐겁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부모님도 새 매장에서 소일거리 삼아 가끔 들여다보시며 즐거워하시고요. 돌아보면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제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은 딱 하나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제 가게를, 제 명의를, 제 권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시댁과 남편의 말에 흔들려서 가게를 정리하고 제주로 따라갔다면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들의 결정에 끌려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배신을 이겨내는 건 결국 자신이 평생 쌓아온 단단함이라고요. 저는 그 단단함이 다름 아닌 제가 15년간 흘린 땀과 시간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도 자신이 쌓아온 것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걸 작다고 별거 아니라고 말해도 결국 그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고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